예본의 소박한 밥 한 그릇, 돈부리.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 돈부리가 어떻게 일본이라는 나라의 거대한 이야기를 담게 되었는지에 대한 겁니다. 아니, 밥 한 그릇이 대체 한 나라에 대해서 뭘 그렇게 많이 말해줄 수 있다는 걸까요? 자, 이 질문의 답을 찾아서 지금부터 돈부리의 역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맞습니다. 일본에게 돈부리는 그냥 한 끼 식사가 아니에요. 도시화와 산업화, 그리고 엄청난 문화적 격변을 거쳐온 일본의 여정을 그대로 비추는 말 그대로 거울 같은 존재죠. 자, 그럼 첫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음식 이전의 그릇. 네? 음식이 아니라 그릇이라고요? 맞아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좀 특이합니다. 모든 것은 음식 자체가 아니라 음식을 담는 그릇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이거 정말 재밌지 않나요? 우리가 보통 돈부리 하면 밥 위에 뭔가 올라간 요리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단어는요, 그 음식이 아니라 음식을 담는 크고 깊은 도자기 그릇, 돈부리 바치를 가리키는 말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릇이 먼저 자기 이름을 갖고 그 안에 담길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던 셈이죠. 물론 밥 위에 뭘 얹어서 한 그릇에 뚝딱 먹는 방식 자체가 새로운 건 아니었어요. 아주 옛날 헤이안 시대 문헌을 봐도 카케메시니, 차즈케니 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돈부리의 아주 먼 조상뻘 되는 셈이죠. 근데 이런 실용적인 식사법이 어떻게 그렇게 널리 퍼졌을까요? 바로 가마쿠라랑 무로마치 시대에 유행했던 선불교의 영향이 아주 컸습니다. 이치완 쇼크라고, 그러니까 한 그릇으로 식사를 끝낸다는 아주 간결하고 실용적인 사상이 퍼지면서 크고 튼튼한 그릇이 더 많이 필요해진 거예요. 자, 이제 무대를 옮겨서 돈부리 역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에도 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돈부리가 도시의 아이콘, 원조 패스트푸드로 탄생하게 됩니다. 100만 명! 이게 당시 에도, 그러니까 지금의 도쿄 인구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거대한 도시가 수많은 장인, 상인, 노동자들로 그냥 하루 종일 북적거렸던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정말 시간이 금이었어요. 느긋하게 앉아서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빠르고 싸고 배부른 한 끼. 이게 절실했던 거죠. 바로 그 수요를 정확히 파고든 게 뭐였을까요? 바로 길거리 노점 야타이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노점에서 튼튼한 그릇 하나에 모든 게 담겨 나오는 거죠. 따끈한 밥 위에 달콤 짭짤하게 조린 장어를 척 올리고 바삭하게 튀긴 튀김을 수북이 쌓아주면서 최초의 돈부리들이 탄생한 겁니다. 바쁜 도시 사람들의 허기를 달래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흐름이 메이지 유신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야말로 폭발합니다. 일본 전체가 근대화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던 시절, 우리가 지금 돈부리 하면 딱 떠오르는 그 대표 메뉴들이 바로 이때 완성됩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좀 보세요. 메이지 시대에 들어서면서 일본 사회는 정말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하죠. 바로 이 격동의 시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오야코동이 발명되고 규동 체인점의 원조인 요시노야가 문을 열게 된 겁니다. 돈부리가 본격적인 외식 메뉴로 자리 잡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흔히 돈부리의 빅3라고 부르는 이 세 가지 메뉴는요, 각각 일본의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아주 흥미로워요. 텐동은 에도 시대의 DNA를 물려받은 뭐랄까 서민들의 든든한 한 끼 같은 느낌이죠. 반면에 규동은 완전 메이지 시대의 아이콘이에요. 소고기랑 양파, 당시로서는 아주 서구적인 재료로 근대화의 스피드를 담아냈고요. 마지막으로 오야코동, 닭고기랑 달걀로 따뜻한 집밥 같은 느낌을 주면서 일본인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죠. 특히 규동은 정말 혁명적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전까지는 불교 영향으로 소고기를 거의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밥 위에 올려서 판다? 이건 그냥 새로운 메뉴가 나온 게 아니라 우리도 서양처럼 강해지자는 메이지 시대의 국가적인 열망이 담긴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겁니다. 오야코동은 이름부터가 너무 정겹지 않나요? 오야코가 부모랑 자식이라는 뜻이래요. 닭이 부모, 달걀이 자식. 이걸 한 그릇에 담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 와, 정말 시적이죠? 이 이름 하나만으로도 왜 오야코동이 위로가 되는 음식, 집밥의 대명사가 됐는지 알 것 같아요. 자, 그럼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전쟁이 끝나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돈부리가 또 어떻게 변신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는 단순한 한 끼 식사를 넘어서 미식의 영역으로까지 진화합니다. 이 변화가 정말 극명해요.
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막 성장하던 시기에는 요시노야 같은 체인점들이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빠르고 저렴한 산업화된 한 끼를 제공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동부리는 셰프의 개성이 담긴 예술작품이 되기도 하고 인스타그램을 뜨겁게 달구는 주인공이 되기도 하잖아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바로 이런 요인들 때문입니다. 일단 비주얼이 중요해졌죠. 인스타에 올리기 좋게 예뻐야 하고요. 또 각 지역에서는 자기네 특산물을 올려서 지역 브랜딩을 하기도 하고요. 와규나 성게알 같은 비싼 재료를 써서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이기다는 뜻의 카치랑 발음이 똑같아서 시험 전에 먹는 카치동처럼 상징적인 의미까지 더해지면서 돈부리의 세계는 계속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변하면서도 돈부리가 여전히 사랑받는 이유, 그건 바로 이 세 가지 핵심을 놓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빠르고 편리하다는 장점은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든든한 만족감을 주고 또 어딘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정서적인 위안까지 주잖아요.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소박한 밥 한 그릇이 어떻게 일본이라는 나라의 경험을 이렇게나 깊이 담아낼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에도 시대 노동자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던 그 한 그릇에서 시작해서 오늘날 소셜미디어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고급 요리가 되기까지 돈부리가 걸어온 길은 일본이 격변의 근현대사를 헤쳐온 길과 정확하게 포개집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돈부리는 그냥 음식이 아니라는 것, 현대 일본 문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작은 창문, 하나의 축소판이라는 거죠. 그 한 그릇 안에는 정신없이 돌아가는 도시의 리듬도 있고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움을 택하는 혁신의 정신도 있고 또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든든한 한 끼가 주는 따뜻한 위로가 모두 담겨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의 문화 속에는 그 나라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그런 소박한 음식이 있나요? 오늘 한 번쯤 그런 음식을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